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1초 후면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연속 선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서고금의 인간의 본질은 똑같고요. 같은 본질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는 놀랍게도 반복됩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까지 대한민국 해방정국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대한민국 해방정국은 남로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남로당,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 그 많은 비극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로당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건, 1946년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리고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정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5년) 8.15 해방 9일 만인 8월 24일에 소련군이 평양까지 진주를 했습니다. 일본의 항복 불과 8일 전에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병력을 투입했는데 전리품을 챙기는 데는 엄청나게 빨랐던 것입니다. 미군이 인천에 들어온 것은 한참 뒤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 절반은 이미 소련이 접수를 했고 나머지 절반에서도 주도권은 공산당이 먼저 잡았습니다. 일제가 철수를 위해서 제안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여운형이 처음에 수락을 했지만 박헌영의 남로당이 이 건준을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 건준은 당시로서는 전국 조직을 갖춘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입니다. 명칭이 나중에 그 다음에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편의상 남로당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미군이 진주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즉 자신들의 국가와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선언까지 해버렸고 그 다음날 건주는 해체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였는데 건국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달 10월 7일에는 행정조직 인민위원회까지 출범을 합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나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당시 공산주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매우 힙한 이념이었습니다. 힙하다라는 얘기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롭다, 그리고 매혹적이다, 신비롭다 뭐 이런 뜻인데 바로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대국이 출범을 하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에 매혹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식민지 청년들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를 배웠고 현실적으로도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보다는 가까운 소련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정이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78%의 남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답했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직을 장악을 했고 또 국민 여론에서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하더라도 남로당이 남한을 접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 미군정과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당시에 개인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승만을 자신들 마음대로 인공주석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이나 만나서 주석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12월 20일에 나라를 망치는 것은 공산당이다 라고 단호한 거부 성명을 발표했고 그러자 불과 3일 만에 남로당은 자신들이 주석으로 지명을 했었던 이승만이 친일파의 수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남로당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6년 4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남로당은 수시로 민중대회, 또 3.1절 기념대회, 또 메이데이 행사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찾은 방법이 바로 위조 집회 발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당시는 해방 후에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였고 정부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위조 집회가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 거액을 남로당이 찍어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흘러다닌 위조 집회가 대체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였는데 남로당이 몇 달 동안에 찍어낸 위조 집회가 총액이 무려 1,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기자들의 월급이 600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월급으로 치면은 무려 1,700년어치의 거액을 찍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로당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게 거액이 풀려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유발이 되고요. 물가가 오르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미군정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해 1946년 9월에 무려 25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총파업 그리고 바로 대구 10월 사건으로 그 다음 달에 이어지는 이것이 이 인플레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발생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인플레가 심해지고 경제가 교란되니까 당국이 수사에 나섰는데 좀처럼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엉뚱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찍는 원판격인데 징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소공동 74번지에 조선정판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찍었었던 정밀 인쇄소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남로당이 이것을 인수를 했고 여기서 자신들의 기관지 해방일보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조선은행권을 찍었던 징크판들이 완전히 폐기가 돼야 되는데 완전 폐기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뭉개놓은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을 남로당 당원이자 이 조선정판사의 공장장인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정밀하게 복원을 해서 이 징크판 9개로 당시에는 이제 최고액권이 100원권이었는데 100원권을 찍어서 총액 1,200만 원을 찍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크판 가운데 9개 가운데 하나를 이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활고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몰래 팔았습니다. 팔아넘긴 징크판이 경찰의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일제와 싸웠던 애국 투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조 집회 거액을 찍어냈다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 남로당의 첫 번째 대응 전술은 오리발 전략이었습니다. 미군적인 알조한 사건이다. 우리를 탄압한 것이다. 체포된 사람이 14명인데 우리 남로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정 무력화 투쟁이었습니다. 7월 29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법정 밖에 남로당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적기가를 부르고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였고 법정 안에도 남로당원들이 들어와서 판사 3명 그리고 검사 2명 협박을 하고 재판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변호인단이 일방 퇴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이 무기 연기돼 버렸습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나서 8월 22일에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뉴욕타임즈, AP 같은 외신 기자들까지 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이때부터 피고인들은 고문으로 날조된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진실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33번이나 이때부터 공판이 계속되는데 이 피고인들의 주장이 하나하나씩 탄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문을 받아서 시력이 손상되고 외상까지 남아있다라는 이 주장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인 백인재 박사, 공병우 박사 이런 분들까지 투입이 돼서 정밀 검진을 한 결과 고문 흔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당시 조선정판사 사장은 그 위조 집회 찍은 그 시간에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김천에 있는 한 여관에 묵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지만 그날 이 김천의 그 여관은 지목된 여관은 휴업 상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좌익 계열 신문의 기자들이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공판정에 엄청나게 취재를 왔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불리한 증거들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나타나질 않았다라는 것을 당시 민주일보 기자인 이혜복 기자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 결과는 주동자 이관술 조선노동당 재정부장 그리고 권오직 해방일보 사장 등등 전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정국에 두 가지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미군정이 이때부터 남로당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로당은 그때까지 합법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다라는 명분으로 이 남로당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이 법을 어기고 또 폭력까지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정이 남로당의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당은 일제와 싸운 애국투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사실이 밝혀져도 인정을 하지 않고 폭력과 거짓말로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대중적인 지지가 이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6년 9월에는 남로당의 우두머리 박헌영에게까지 체포령이 내려졌고 이때 박헌영은 극비리에 북한으로 탈출을 해버립니다. 이때 북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 테렌티 스티코프인데 이 사람이 비망록을 보면은 관 속에 이 박헌영을 넣어서 피신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헌영은 이때부터 남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주에 머무르면서 남로당을 조종을 했습니다. 박헌영은 1920년대부터 거물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압도적인 원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련은 이미 이렇게 거물이었던 박헌영보다는 소련군 대좌 출신이었던 김일성 또 나이도 훨씬 어린 김일성을 더 선호했습니다. 원래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공산당은 원래 일국일당 한나라에 한 당만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본체이고 김일성은 조선공산당의 북조선 분국 책임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비호를 받으면서 1946년 8월에는 김일성이 북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북노당을 독자 창당을 했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이때 남로당 그러니까 남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북노당, 남로당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더 우위에 서버린 그런 형편이 돼버린 것입니다. 박헌영 입장에서는 자신과 경력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고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김일성에게 자기가 밀리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자신은 본거지를 잃고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초조해진 박헌영이 채택한 전술이 1946년 7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신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인데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폭력으로 체제를 뒤집는다라는 것이죠. 이 전술에 따라서 1946년 9월에 전국에 2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 달 10월에는 대구에서 공무원, 경찰관, 또 민간인, 양민 수백 명이 참혹하게 희생되는 대구 10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1947년 2월에는 김일성이 북한에 사실상의 정부 조직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사실상의 정부였고 법령까지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8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반포하고 화폐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단됐다라고 선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 사실상의 독자 정부를 우리보다 6개월이나 먼저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자, 소련과 김일성은 47년 11월에 유엔이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치르자라고 결의했지만 이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유엔은 48년 2월에 그러면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에 우리의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박헌영 입장에서는 선거가 치러져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자신은 자신의 본거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일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헌영이 50풍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까지 학살된 비극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을 밝히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이 남로당의 폭력투쟁으로 시작해서 먼저 수많은 경찰관, 공무원,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일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대삼이 48년 8월에 월북해서 북한 정권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2대 사령관 이덕구는 48년 10월에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먼저 공격을 벌였다라는 이런 사실들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첫 해였던 1998년 11월에 미국 CNN 인터뷰를 하면서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그리고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등은 희생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 모두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48년 10월에는 제주도 진압을 위한 출동을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남로당 계열 장교와 하사관들이 거부하면서 지휘관들을 살해하고 여수로 진격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 촉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감돌았고, 마침내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남로당이 불법단체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 안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원들에 대한 숙군도 이때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4,700여 명이 적발이 되고 5,500여 명은 미리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군의 총 병력 10% 가까이가 남로당 계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여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